이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내내 이 학원에서 공부했었던 학생이고요. 고등학교는 영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 3학번에 재학 중인 나건희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라미스 경험. 일단 제가 원래 목동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원래는 신월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학원을 아예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피아노, 태권도, 드럼 이런 것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왔고 프라미스에서 첫 레벨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형편없었겠죠. 초등학교 6학년 당시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벨이 있잖아요. C1, C2, P, P+, 이렇게 네 가지 레벨이 있었는데 가장 낮은 레벨이었던 C1 레벨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라미스 학원을 처음 이제 등록하고 이제 첫날 이제 학원을 갔는데 처음 가면 이제 단어 테스트를 보잖아요. 제 처음 단어 테스트 점수는 2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테스트를 본 다음에 문법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마이크가 꺼졌어요. 이제 문법 수업을 들었는데 그 문법 맨 처음에 배우면은 문장의 기본 5형식 그거 먼저 배우잖아요. 그때 다른 애들은 다 선행으로 다 이미 한번 배웠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 듣기 수업을 들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의 첫날이 지나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외로 저는 약간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첫날이 지나가고 먼저 영어 단어 테스트를 이제 선생님이 영어 단어 암기는 약간 쓰면서 외우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무식하게 A4 용지에다가 그 단어가 예를 들어 40개가 있으면은 40개를 그냥 쭈르륵 적어요. 그리고 이제 40개를 적다가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단어 40개를 적고 그 다음에 또 40개를 또 적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A4 용지에다가 계속 적는 거를 반복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단어를 암기를 하니까 첫날 29점 받았고 둘째 날 76점, 세 번째 96점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이 96점 이후로 저는 제시를 한 번도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의 문법 공부 방법이 있었는데 수업 이후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당일날 저녁에 눈으로 가볍게 보면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스 숙제 중에 문법 내용을 정리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 숙제를 통해서 수업날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니까 문법 특강을 신청해서 듣게 되었는데 문법 특강에서 이제 정규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직 수업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문법 특강을 통해서 이제 예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번의 복습, 1번의 예습 이런 걸 통해서 문법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듣기인데요. 제가 그 모든 영역 중에 듣기를 제일 어려워했었습니다. 목동에 사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유치원 안 다녔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일찍이 영어를 접하고 영어기가 트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런 애들과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서 음원을 주는데 음원을 듣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계속 반복 재생하면서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단어, 뭐 문법, 듣기, 뭐 더해서 독해 이런 거를 한 달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어떤 시험을 보죠? 바로 월말 평가를 보게 됩니다. 월말 평가 결과가 문법, 듣기, 독해 중 문법을 96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랑 독해는 한 평균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성적을 토대로 그 반에서 1등을 했었고 C1 레벨 전체에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월말 평가 점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미스에서의 경험이 좀 강렬해서 이후의 공부 습관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방법. 원래는 수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수학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수학 다 한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수학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수학이 좀 난해하니까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을 누가 공부하냐? 이건 약간 수학뿐만 아니라 공부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공부는 이제 내 친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이제 여러 공식들 알려주잖아요. 뭐 근해 공식, 뭐 나아가서 미분, 적분 이런 것들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서 풀어주면은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말고 선생님이 쓰는 수식들 하나하나 이제 필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서 그 공식들을 이제 활용하고 연습을 해야 그게 진정으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외적 동기 말고 내적 동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건 약간 유명한 얘기죠. 외적 동기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이번에 중간고사 전체 1등 하면 뭐 에어팟을 사주겠다. 뭐 1등급 맞으면 아반떼를 사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애가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에어팟 아반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를 이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게 돼요. 약간 그런 동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외적 동기를 가지지 말고 내적 동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 자체에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언제 공부하냐? 일단 시험기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기간에 전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 2주 동안은 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만 합니다. 근데 언제 공부를 하냐? 조회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은 학원 숙제 푸는 시간입니다.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고 당연히 내신이니까 수업에서는 이제 수업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수학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는 다른 과목 학원 숙제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암기 과목 있잖아요.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는 본문을 달달달 외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암기 과목들 암기를 했고 또 저는 이제 과학을 선택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물리 문제, 화학 문제 이런 것들을 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주가 지나고 뒤에 2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좀 유동적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왜냐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시험 전날인데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늦어도 새벽 1시까지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밤을 샌다고 해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밤을 새서 잠을 줄이기보다는 잠을 좀 더 많이 자고 낮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정신도 맑아지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험은 다 아침에 보잖아요. 밤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수학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저는 어디에서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부하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었어요. 뭐 학교 가서 뭐 수학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뭐 학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학원 끝나면은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없는 날에는 이제 집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점이 독서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 가지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꼈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돈이 좀 비싸서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장소를 따로 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약간 공부를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과제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장소를 따로 특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질문들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독서실 말고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했을 때 좀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집중이 되냐, 공부가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적어도 수학 문제를 푸는 데만큼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제 자체에 몰두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능장을 가시면은 불가피하게 소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찍이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찍이 이런 장소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요한 부분이죠. 수학에서 무엇을 공부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는 여러 공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공식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2차 방정식,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있잖아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근데 이런 x의 이제 개수를 판별하는데 판별식 d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 x가 2개, d가 0일 때 x가 1개, d가 0보다 작을 때 뭐 x가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달달 외우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보면은 약간 유명한 공식이죠. 근의 공식인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 공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이 루트 안에 d가 있어요.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 부분이 양수가 돼서 x값이 2개가 나오고 d가 0일 때 이제 루트 안이 0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x가 1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d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서 허수 처리가 돼요. 그러면 실수 범위 안에서 x의 값 이제 x가 없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식들을 달달 외우기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것이 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학에서 논리적 흐름을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냐? 총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먼저 권고드릴게 연습장에다가 모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100장 분량의 연습장을 20권 좀 안 되게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2000장 정도 썼고요. 이 연습장을 활용하면 뭐가 좋냐? 논리적인 흐름을 캐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수식을 왜 썼고 앞으로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는지 약간 머릿속에 맥락이 세팅이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그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프린터기에서 A4 용지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틀린 개념을 적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적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 문제에서 그냥 숫자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숫자는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개념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틀린 개념이 있으면은 그 틀린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연습장 하나 펼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면은 좀 빽빽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모든 과정을 다 수식으로 적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흐름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연습을 하면은 약간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답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오답 노트를 이제 캡처하려고 했는데 어느 집에 파묻혀 있어서 하진 못했고, 이건 제 방 창문에 붙여 있는 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적분에 있는 모든 공식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미적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공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공식들을 좀 까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냥 창문에 붙여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념이 중요합니다. 숫자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왜 하냐? 이건 아까 후 부분에서랑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프라미스 학원만 다녔었습니다. 수학 학원을 아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수학은 학교 수업 듣고 문제집만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을 받고 66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좀 가슴 아픈데, 일단 이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나 수학 좀 부족한 것 같다. 수학 학원에 보내달라.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망한 시험지를 들고 가면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수학이 부족하구나. 부모님이 필요성을 느껴서 부모님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부모님한테 이제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적 동기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수학을 하고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먼저 과학은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제가 학년별로 제가 선택했던 과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이랑 화학 1을 했는데, 저희 학교가 특이한 게 원래 화학 1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화학 1을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다 의무적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이랑 화학 1,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 1, 지구과학 1, 화학 2, 고3 때 물리학 2, 물리학 실험, 그 다음에 수능 때는 최종적으로 지구과학 1이랑 화학 2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폐지된다고 하는데, 저 때는 이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2과목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화학 2를 이제 수능으로 봤었습니다. 먼저 과학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개념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학원에 가면은 학원 진도에 맞춰서 개념을 배우는데, 학원 다 끝나고 나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A4 크기 노트에 학원에서 배운 개념을 정리해서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풀이는 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자유스토리 등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풀었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이제 제 개념 노트랑 다른 노트에다가 틀린 개념과 내용을 따로 모아서 블록처럼 정리했습니다. 이 블록처럼 정리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과학 내신이다 보니까 개념이 약간 아리까리한 게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마다 개념을 약간 다르게 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내용이랑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은 좀 어이없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념 노트고요. 내용을 보면은 지구과학 1인데 이렇게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보면은 희생무대, 원생무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수직선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벤트들을 다 정리를 했었고요. 개념 노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오답 노트에 해당합니다. 아까 개념이랑 그 내용을 블록처럼 정리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회색전선이라는 개념을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회색전선 개념 이름 쓰고 그 아래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이런 것들을 네모로 표시해서 약간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과학 내신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과학 수능인데 일단 준비하는 것 자체는 내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모든 개념을 다 끝내놔야 돼요. 왜냐면은 고3 때 국어, 수학, 영어 이런 필수 과목들만 해도 멘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개념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접어들었을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사설 모의고사나 뭐 EBS 가면은 기출문제 많잖아요. 거기서 이런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슬럼프 극복 방법. 제가 총 슬럼프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번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럼프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울한 기분 풀기. 일단 슬럼프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다운돼요. 그러면 기분이 다운되면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분을 풀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우울한 기분 푸는 방법을 검색했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다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일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뭐 손에 안 잡히던 공부가 다시 손에 잡히게 되었고 그 뒤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원인을 진단해라. 제가 총 2번의 슬럼프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슬럼프의 원인이 번아웃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되게 의욕이 불타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몸을 돌보지 않고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어가지고 이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급 조절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원래 쉬는 시간에는 이제 안 쉬고 그냥 학원 숙제만 풀었었는데 좀 피곤하면은 좀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다 피곤하면은 한 20분 정도 쪽잠을 잤었습니다. 이 20분을 넘어가면은 우리 뇌가 숙면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숙면에서 깨면은 되게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최대의 잠은 20분 정도만 자는 것이 가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1시까지만 공부를 하면서 완급을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슬럼프가 왔었는데 두 번째 원인은 해이해진 정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달려가지고 그 전교 2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성적을 받고 나니까 약간 공부 자체에 대한 간절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딴에는 약간 자만하게 되어서 그 뒤로 약간 성적이 좀 저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아진 성적을 이제 받고 나니까 부모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딱 생각하게 된 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때 그 두 번째 슬럼프로 인해서 제가 원래 전교 2등이었는데 전교 3등이랑 자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전교 2등을 탈환을 하고 이제 쭉 올라가서 고3 1학기 때는 올 1등급도 한번 받았었습니다. 다음에 영역별 고득점 비법.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게요. 고등학교에 관련된. 먼저 수학 내신. 일단
아까 수학 공부 이제 시험 준비를 한 달 동안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시험에서 시간이 무한정 주어졌을 때 모두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시험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분 정도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그 50분이라는 타임 리미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이거는 제가 과외해주는 학생한테도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약간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함수 fx에 x는 1을 대입하라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적어요. x는 1 가로 닫고 f1은 2 이거를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x는 1 가로 닫고 이거 그냥 필요 없는데 그냥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연습장에 연습하다 보면은 이거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거를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루틴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원 쌤들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 교과과정 외의 것들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도 약간 뭐 그런 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신발끈 공식이랑 로피탈 정리가 있거든요.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평소 연습을 이제 수학 내신을 준비를 할 때 이런 신발끈 공식이나 로피탈 등 교과과정 외의 것들은 일체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과과정 내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발끈 공식이 뭐냐면은 그 삼각형의 세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 막 사각형으로 쪼개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고 로피탈이 이제 그 분모 분자를 뭐 한 번씩 미분하면은 그 극한값이 같다 이런 정리인데 실전에서는 되게 유용해요 이 방법들이.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서술형에서는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이거 쓰다가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발끈 공식이랑 로피탈 정리를 먼저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사용해라. 근데 증명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서술형 외에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는 풀이 과정을 선생님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막히면 바로 넘어가라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제 생각이 안 나면은 계속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안 난다, 약간 버벅거린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문제 넘어가고 다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모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혔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능을 어떻게 점수를 끌어올리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신이랑 첫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동일한데 두 번째 방법에서 이제 신발끈 공식이나 로피탈 등을 활용하라 라고만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다 객관식 아니면 그 단답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추가하고 싶은 게 킬러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많은 학생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킬러 문제 못 푼다고 뭐 1등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킬러 못 푼다고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킬러 문제 푼다고 해서 나머지 좀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서 실수 연발하고 막 우르르 틀리고 하는 게 점수가 더 확 깎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 깔끔하게 풀고 나서 마지막에 킬러를 푸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 고득점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이거는 그냥 제가 EBS 가서 모의고사 아무 문제나 이제 캡처해서 온 건데 이런 형식의 문제가 중학교에서도 좀 많아서 이런 게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수능 탐구 문제는 모두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기니디 형식의 문제는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꼼수가 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제 기억을 딱 맞닥뜨립니다. 기억을 보고서 기억이 맞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요. 기억이 맞으면은 기억이 이제 5개 선지 중에 기억이 없는 2번이랑 4번이 자동으로 소거가 되죠. 그러면은 1번, 3번, 5번만 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니은을 봤을 때 니은이 틀리다라고 확정을 지으면은 2번을 포함한 3번, 5번이 소거되고 자동으로 1번만 답이 도출하게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를 보지 않고 두 가지만 보고서 답을 도출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또 하나 예시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기억이 틀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억이 틀리면은 기억을 포함한 1번, 3번, 5번이 소거됩니다. 그러면 2번, 4번만 남게 되는데 2번, 4번 선지를 보면은 지그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2번, 4번을 구분할 때 기억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니은만 보고 나서 만약에 니은이 맞으면은 4번이 정답이고 니은이 틀리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앞서 그런 것과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니은만 보고서 답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되게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끝까지 다 풀고 OMR 마킹 다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는 이런 방식 쓰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다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고 점수도 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약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능 평가위원들이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배치도 다 신경 쓰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식으로 풀리는 문제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5문제 정도만 해도 시간을 되게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은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한 예시로 제가 이런 방식을 쓰면서 이제 현역때 9월 모의고사 지구과학을 봤었는데 전체 30분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30분 중에 10분 안에 이거를 다 풀고 다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좀 빠르게 발표를 해서 벌써 마지막 챕터인데 서울대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교다 보니까 공부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죠. 일단 고등학교 공부랑 대학교 공부 방식이 되게 차이가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 대학교에 있는 모든 시험 문제들이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답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이제 가장 조교들이 많이 채점할 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와서 선배들이 가장 많이 조언을 해주는 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대학교 와서는 이제 대학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듣게 되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시간표고요. 좀 불쌍하게 일단은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정도에 끝나고
이제 저는 이과다 보니까 실험 과목이 있거든요. 실험 과목을 하면은 이게 좀 오래 걸려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이제 귀가하게 됩니다. 이제 공부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대학교 하면 동아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제 대학교 동아리 특징이 동아리 종류가 좀 나뉘는데, 먼저 과 동아리, 단과대 동아리, 중앙 동아리, 연합 동아리로 나뉘게 됩니다. 과 동아리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전기정보공학부이기 때문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만든 동아리를 이제 과 동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과대 동아리는 제가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과대학에서 만든 동아리를 단과대 동아리라고 하고, 중앙 동아리는 제가 서울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만든 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 동아리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뭐 서성한, 등경외시 이런 다른 여러 대학들이 연합해서 만든 동아리를 연합 동아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두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왼쪽이 이제 관악사 탁구회라는 탁구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그 동아리에서 그 자체적인 대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빠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보스턴이라는 보드게임 동아리인데 연합 동아리예요. 그래서 저저번 주 토요일에 처음 한번 가봤는데 되게 다양한 대학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친해져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끝나고 거기를 갑니다. 여기 보스턴을.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행사랑 축제가 입학 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입학 전에 이제 새내기 대학이라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신입생 전체 대상의 OT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일명 세터라고 하죠. 이제 세터를 갔는데 이제 이거는 각 단과대학 그 단위로 이제 좀 MT처럼 놀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은 뭐 개강총회 가서 각 과에 뭐 과대나 부과대 뽑고 뭐 술 먹고 놀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그 새내기 대학 때 같은 조끼리 찍었던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그 샤 정문이 있죠. 샤 정문 아래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왔었는데 이 아이가 왔었습니다. 이 아이가 와서 이제 한 6곡, 7곡 이렇게 불러주고 갔습니다. 이 아이 한숨은 진짜 라이브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내기 세터 때는 이제 저희 과 친구들하고 찍었는데 저희 과가 되게 특이하게 인원이 많아요. 한 166명 정도 되는데 이런 대형 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사진 찍고 이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 공연 게스트가 왔었는데 엠믹스가 왔었습니다. 엠믹스가 와서 이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그 Q&A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타 부분인데,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하면서 수학, 과학, 내신, 수능 이런 것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런 것만 있지 않거든요. 일단 과목 자체도 뭐 국어, 영어, 다른 것들도 있고, 또 세부 능력 특기사, 뭐 자소서, 대학교에서는 면접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내일신문이라는 곳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내일신문에 제 이름 나건희를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뭐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얼굴 모자이크한 거는 저 때 당시 사람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